사마시의 진나라가 망하고 시작된 5호 16국 시대. 끊임없는 전쟁과 막장스런 정치로 인해 중국인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런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양견이었습니다. 578년 북주에선 우문윤이 황제에 올랐는데 양견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황제 우문윤은 재위 2년 만에 22살의 나이로 죽고 아들 우문연이 즉위게 하면서 양견은 거의 모두 실권을 장악합니다. 581년 양견은 자신의 외손자인 황제 우문연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수를 건국했고 장안을 수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589년 진나라를 멸망시키며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수문제는 북주의 공신들은 모두 죽였으나 선비족의 귀족들은 예전처럼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부족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화폐제도, 지방군연제 등 각종 법령을 개혁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나라가 세워진 이후 30여 년간 인구가 대량으로 증가했고 대업 2년 당시 인구가 4,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수나라의 법률은 매우 선진적이어서 후에 당나라 또한 이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수문제의 선정으로 훗날의 이 시기를 개왕이 칠하고 불리게 됩니다. 당시 태평성대를 잘할 수 있는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한 관리가 죄수들을 수도 장안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목에 찬 칼과 발에 달린 족쇄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관리는 이를 불쌍히 여겨 칼과 족쇄를 풀어주고 장안까지 오게 됩니다. 수문제는 이를 듣고 관리를 매우 칭찬했으며 장안에 온 죄수 90명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며 내년 가을에 장안에 오라고 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내년 가을이 되자 90명의 죄수들은 모두 장안에 도착했고 수문제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을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수문제의 선정에는 그의 아내인 황후 독고가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녀는 선비족의 대귀족 집안 출신으로 14살 때 수문제와 결혼했습니다. 이때 조건이 자신에는 어떤 여자도 자식을 얻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문제는 이 약속을 깨고 몰래 후궁을 들였다가 그녀에게 들키게 되고 후궁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문제는 매우 슬퍼하며 사냥을 핑계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에 제3고경은 황제께서는 어찌 한난 여인 때문에 대사를 망치시려고 합니까? 라며 설득하여 다시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황후인 자신을 한난 여인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격노하였고 고경은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질투심 만렙인 독고가라는 황제마저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질투심만큼이나 능력 또한 만렙이었습니다. 황제와 신하들에겐 저승사자였지만 백성들에겐 인자하고 존경받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혈연관계라더라도 형별에 있어선 엄격했습니다. 또한 비록 신하이지만 원로 대신들에게는 예를 갖추어야 했고 딸들에게도 항상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나란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수문제가 국사를 논하되면 경청하며 더 나은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수문제 또한 이를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수문제와 황후를 가리켜 두 명의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나라 창업의 절반은 그녀의 손으로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수의 통일과 유례없는 발전은 고구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평원왕은 수와 진해에 사신을 보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589년 수가 진을 멸망시키자 국방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수문제는 이를 문제 삼으면서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침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90년 수문제가 고구려 평원왕에게 보낸 글을 보면 고구려 첩자가 수의 쇠내기 숫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데리고 간 데 대해 매우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쇠내는 중장기병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병기여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 통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원왕의 아들 고원이 말갈기병 1만여 기를 이끌고 요소를 공격했으나 영주 총각 위충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1차 원정이 시작됩니다. 598년 수문제는 양녕과 왕세적에게 육군을, 주라우에게 수군을 맡겨 총 30만 명이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나 1차 고구려 원정은 실제 전투 한 번 없이 수나라의 패배로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라우의 수군은 동래에서 출발하여 평양으로 가던 도중 폭풍에 휩쓸려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철수했습니다. 양녕과 왕세적의 육군 또한 요하까지 갔으나 장마에다 전염병과 배고픔으로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 출발했던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가을에 돌아왔을 때는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전면전은 피할 수 있었으나 평원왕의 뒤를 이은 영양왕은 수나라의 대규모 군대에 많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스스로를 요동 땅의 신하라며 사죄를 하니 수문제는 군대를 철수하며 처음과 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후 영양왕은 해마다 조공을 마치었고 아슬아슬한 평화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나라는 물밑으로 다시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의 회원진과 노화진을 설치하였는데 1차 때 발생했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612년 2차 전쟁 때 최전방 군사기지로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편 1차 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598년에 백제 위동왕은 수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문제는 이미 영양왕이 사죄를 하여 사면했기 때문에 고구려 정벌은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고구려 또한 이를 알게 되어 백제 변경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성군이었던 수문제도 말년이 되자 많은 실정을 펴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만든 법령을 무시하고 수시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백성들을 동원해 인수궁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쇠약해진 수문제는 인수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 양광이 숨겨진 야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569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양광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풍채가 뛰어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특히 이미지 메이킹에 능했는데요. 평소엔 예쁜 시종을 데리고 있다가 수문제가 오면 늙은 시종으로 바꿔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한 줄이 끊어지고 낡은 악기를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자신이 나란 일과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날은 양광이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갔었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이에 신하가 우비를 씌워주려고 하자 양광은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안 맞을 수 있겠는가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수문제는 이를 듣고는 양광이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어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장남 양용은 동생과 같은 영리함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방탕하여 여색과 사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주색에서 헤어나오질 않았습니다. 수문제가 양용을 황태자로 삼았지만 독고가라는 태자를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고가라는 양용을 매우 싫어했는데 이는 양광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양광은 수문제와 독고황후에게 양용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알리게 되고 결국 600년에 양용은 패태자가 되고 양광이 황태자에 오르게 됩니다. 602년 독고황후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수문제는 다시 양용을 황태자로 세우려 했지만 양광 라인인 양수와 우문술이 반대하여 보류됩니다. 604년 수문제는 병이 심해져 후궁인 선화부인이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수문제는 선화부인이 병간호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쉴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선화부인은 자신의 거처로 이동하였는데 도중에 양광을 만나게 됩니다. 음흉한 양광은 예전부터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도 병으로 누워있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첩인 선화부인을 겁탈하고 맙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수문제는 격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어찌 나란 일을 맡기겠는가. 그는 양용을 다시 황태자에 앉힌다는 교수를 내리려 했으나 양광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양광은 자신의 근위장인 장영과 쿠데타를 일으켜 수문제가 있는 황궁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문제는 6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양광이 그를 죽였다는 설도 있으나 심증일 뿐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광은 이어서 우문지고가 양약을 시켜 양광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선화부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잠시 그녀의 삶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데요. 그녀는 수나라에 멸망된 진나라의 공주였는데 어려서부터 재색을 겸비한 미인이었습니다. 13살 때 진나라가 망하면서 수나라 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수문제의 총애를 받았고 독고가라가 죽은 후 선화부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게 능욕을 당하고 수문제까지 죽자 그녀의 지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수문제가 죽은 당일 양광은 그녀에게 금으로 만든 함을 주었습니다. 선화부인은 그 안에 독약이 담긴 것으로 여겨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함을 열어보니 동심결이 있었습니다. 동심결은 사랑을 뜻하며 혼인 때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즉 양광은 아버지의 후궁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습니다. 선화부인은 이에 안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삶의 선택권이 없었던 여성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04년 양광이 제위에 오르면서 그녀는 징기비로 책봉되지만 1년 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양광은 그녀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다고 하니 과정은 막장스럽지만 사랑만큼은 진짜였나 봅니다. 양광은 이제 거칠 것이 없는 폭군 수양제가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아버지가 차려놓은 나라를 말아먹는 것뿐이었습니다. 먼저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깁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낙양을 건설하고 전국의 부자들과 낙양 근처 백성들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다 16개의 정원을 짓고 매월 보름마다 수천 명의 궁녀들과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수양제하면 운하를 빼놓을 수 없죠. 운하는 고대부터 꾸준히 건설되어 왔기에 오로지 수양제 혼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그곳에서 사치를 부렸기에 수양제하면 운하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하 건설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관리가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독촉했습니다. 때문에 건설 인부의 절반이나 죽어 운하 근처에 해골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끌려가서 죽느니 스스로 손발을 잘라 요역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이 흐르고 올라 수문제 때 광통거를 시작으로 수양제 즉위 이후 통제거, 항구, 영제거, 강남하를 개통했습니다. 수양제는 그렇게 완성된 운하에 용주를 띄웁니다. 용주는 높이가 45척, 길이가 200장의 사축 누각을 갖춘 고대의 크루즈선이었습니다. 운하는 수심이 얕았기에 운하 양쪽에서 사람이 배를 직접 끓여야 했습니다. 그 일꾼만 해도 8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양제의 크루즈선은 낙양을 출발하여 양주까지 운행했습니다. 당연히 지나가기만 한 건 아니겠죠. 여행길마다 근처 500리 안의 지역에서 갖은 산의 진미를 바치게 했고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백성들이 쥐어짜서 얻은 음식들을 다 먹지도 못해서 땅에 파묻었다는 겁니다. 607년 수양제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동돌골의 왕인 게민카간의 장막에 행차했습니다. 당시 게민카간의 초소에는 고구려 사신이 와 있었는데 그는 수양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맙니다. 게민카간은 수나라의 지원으로 왕에 올랐기에 주기 초부터 저자세로 일관했고 이 또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민카간은 고구려 사신을 데려왔고 수양제는 경고했습니다. 짐은 개민이 신화된 마음으로 나라를 받들었기에 친히 이곳에 왔다. 내년에는 탁군에 갈 것이다. 내가 돌아가서 너희 왕에게 말해라. 짐에게 와서 신하의 일을 갖추면 내 마땅히 개민과 같이 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개민을 데리고 고구려에 갈 것이다. 고구려 사신은 이를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607년에는 백제무왕이 611년에는 신라 진평왕이 차례로 수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청했습니다. 이처럼 수양제는 즉위 이후 동돌골, 철륵, 도요콘, 임읍 등 주변 나라를 모두 복속시키고 백제신라를 자신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반기를 든 고구려를 손봐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610년 12월 수나라는 대대적인 고구려 정벌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전국의 부자들에게 말과 마차를 바치게 하고 산동과 강남에 풍부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호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감독관을 파견하여 준비에 소홀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하여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진발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산동 지역에선 함선 300척을 건조했는데 물속에서 휴식 없이 일을 시켜 인부들의 허리 밑에 구더기가 생겨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한 회원진과 노아진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군량을 싣고 가는 도중 수송인부들이 군량을 먹어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인부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고 탄가놀이의 수탈까지 더해져 도적대가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하느라 농사를 못 지어 땅은 황폐해지고 기근까지 더해져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정은 곡식의 품질이 떨어지면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사서 배상하라는 어이없는 법령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수나라의 풍경은 길 위에 병기와 군량을 나르는 끝없는 행렬과 길가에 굶어 죽은 백성들의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세계대전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전쟁, 제2차 고수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12년) 수나라 대군이 탁군에 집결했습니다. 규모는 113만 3,800명. 수양제는 군대를 좌 12군, 우 12군, 총 24군으로 나누고 매일 1군씩 출정시켰습니다. 때문에 전군이 출발하는데 24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근위병 6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뒤를 따랐는데 그 길이가 약 30km에 달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또한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백제 및 신라와의 외교에 힘써 남쪽 전선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여 전쟁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벽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송돌은 쐐기 모양으로 쉽게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돌을 육합 방식으로 쌓았는데요. 육합 방식이란 하나의 송돌을 6개의 송돌로 둘러싸는 형태로 돌이 한 개 빠지더라도 나머지 돌들이 맞물려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서 튀어나와 방어를 유리하게 해주는 치, 성벽을 이중으로 덧붙인 옹벽, 넓은 해자가 발달하여 공성전에 있어서 고구려를 상대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고구려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전시의 백성들과 모든 식량을 성 안으로 모이게 하는 청야 전술을 주로 썼습니다. 청야 전술을 가능케 한 건 성벽뿐만 아니라 통치체제에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오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지방오부에는 지방장관을 두었고 부 밑에 여러 성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각 성주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군사권은 왕이 가지고 있었으나 고구려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성주들에게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성은 약 200개였고 그중 절반가량은 요동에서 평양성에 이르는 하천선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성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대성 하나, 재성 5, 성 10개라는 형제로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각 성주를 지칭하는 대성의 역살, 재성의 철회건지, 성의 누초가 상하관계를 이루어 명령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을 이끄는 중요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국인이었습니다. 국인은 쉽게 말해 엘리트 무사층을 말합니다. 고구려군은 국인들과 농민군으로 이루어졌고 평상시엔 국인들이 농민군을 지휘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비상시엔 국인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직역의 대가로 관직이나 토지를 하사받았습니다. 국인은 단순한 군대 지휘관이 아닌 고구려 사회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고구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전쟁에 특화되어 있었기에 동북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612년 3월 수양제 대군이 요수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이 요수 건너편에 있었기에 수군이 건널 수 없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부교를 만들었으나 계산을 잘못하여 3m가량 짧았습니다. 요수 반대편의 고구려군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수의 용감한 병사들이 요수에 뛰어들어 도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하니 무태 오르기도 전에 수의 병사들은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장군이었던 맥철장, 전사웅, 맹금차 또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양제는 다리를 철거한 뒤 다시 부교를 지으라 명했습니다. 이틀 뒤 부교가 제대로 완성되었고 수나라 군대가 차례로 진격하여 고구려군을 대패시켰습니다. 사기가 오른 수나라 군대는 계속 진격하여 한 달 뒤 요동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수양제는 신하들에게 요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년을 세워 보급과 명령하더래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612년 5월 요동성을 포위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원인은 수양제에게 있었습니다. 수양제는 장수들에게 공격은 하되 적이 항복하려고 하면 공격을 멈추고 자신에게 보고하라 명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수양제는 요동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요동성에선 이를 알고 수시로 거짓 항복을 하며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달간 시간만 보내게 되었고 612년 6월 수양제는 요동성에 직접 행차하여 장수들을 지책했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는 수양제를 보고 장수들은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육군이 요동성에서 머물거리 동안 행주총관 네오와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비사성을 지나 대동강까지 진입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불량 수송과 육군과의 협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네오와는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단독으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행군 부총관 주법상은 이를 말리며 원래대로 육군을 기다렸다가 함께 공격하자고 진언합니다. 전공의 눈이면 네오와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 4만 명을 뽑아 평양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성 밖에 있는 고구려 군대를 본 장수들이 두려워하자 네오와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래 고구려 놈들이 청야 전술로 우리 기다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처럼 성 밖으로 나오다니 스스로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오늘 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조식을 먹자. 네오와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고구려군을 물리쳤고 결국 평양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된 승리에 취했던 걸까요? 수나라 병사들은 약탈의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건무는 매복해 있던 결사대 500인을 이끌고 네오와의 군대를 기습합니다. 수나라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고건무와 결사대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공격했고 수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네오와의 선단이 정박한 곳까지 이르렀는데 주법상이 군을 추슬러 막으니 물러났습니다. 수나라의 군은 이 전투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해안에 머물면서 육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이번 승리로 육군 방어에 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동성 전투가 장기화되자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육군 별동대를 이끌고 네오와의 해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라 명합니다. 보통 우중문과 우문술을 을지문덕에게 농락당한 바보로 여기지만 사실 이들도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우중문은 545년 낙양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부치는 그를 보고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9살 때 북주 태조를 아뢰는 적이 있었는데 태조가 물었습니다. 책 읽기를 즐겨한다고 들었다. 책 속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이에 어린 우중문은 대답하길 부모님을 돕고 군주를 섬김에는 춤과 효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에 태조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가 된 우중문은 어떠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임씨 집안과 두씨 집안이 동시에 소를 잃었다가 찾게 되었는데 서로 자기 것이라 우긴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곤란했지만 우중문은 쉽게 해결하고 맙니다. 먼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솥대를 몰게 하고 해당 소를 가운데 풀어놓으니 이내 임씨의 솥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게 작은 상처를 냈더니 임씨는 안타까워하고 두씨는 태연했습니다. 이에 우중문은 두씨를 꾸짖고 죄를 물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전공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를 강단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중문이 문에 가깝다면 우문술은 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547년에 태어난 그는 체구가 작지만 민첩하고 기마와 능술에 능했습니다. 덕분에 북주 시절부터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정치력도 뛰어나 양광 라인에 들어가 독고갈 앞에서 바르게 처신할 것을 조언하는 등 양광이 제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제수기 직후 우문술은 조정을 뒤흔들 정도의 권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의 집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노비만 해도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가던 도중 오골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중문은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병두마를 추려 군대에 후미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오골성을 통과하자 고구려군은 성을 나와 보급부대를 공격했는데 우중문이 군대를 돌려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나라의 별동대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압록강까지 왔지만 병사들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별동대는 청야 전술에 대비해 100일치 식량을 직접 들고 행군했었는데 지친 병사들이 식량을 몰래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량을 버리는 자는 참수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계속 식량을 버렸고 평양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량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찾아옵니다. 거짓 항복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을지문덕을 사로잡을지에 대해 갑론을 박했습니다. 우중문은 수양제의 명대로 을지문덕을 잡으려 했지만 유사용의 반대로 놓아주고 맙니다. 그 우중문은 결정을 번복하여 다시 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을지문덕은 별동대의 식량 부족을 알고서 치고 빠지는 전술을 반복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는 을지문덕의 위인책에 빠져 평양성 근처까지 왔지만 병사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평양성의 철옹성 같은 방어태세와 내와의 해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에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씨를 보냅니다. 귀신 같은 계책이 천문을 깨뚫고 절묘한 계략이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그만둠이 어떠한가. 을지문덕은 또한 철수하면 고구려 왕이 수양제가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우중문은 고구려가 그 약속을 안 지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그는 기습을 대비해 방전을 유지하며 퇴각했지만 고구려군의 게릴라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24일 수나라 별동대는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울렸습니다. 을지문덕의 군대가 후방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별동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구려의 무차별 살육이 이어졌고 수나라 병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 역사의 길이 남을 살수대첩입니다. 이 전투로 30만 명의 별동대 중 겨우 2,700명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내와도 철수하고 맙니다. 8월 하순 수양제는 요동성 공격을 포기하고 전군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우중문과 우문술 등 패배한 장수들을 쇠사슬로 묶어 낙양까지 끌고 갔고 을지문덕을 보내자고 주장한 유사용을 처형합니다. 낙양에 도착한 뒤 우중문, 우문술 등 여러 장수들은 관직이 박탈되고 서민으로 강등되어 투옥됩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공격을 강행했던 우중문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들은 모두 석방됩니다. 홀로 남은 우중문은 화병을 얻었고 병세가 많이 악화되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68세. 평생 출세가도를 달려왔지만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는 바람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 또한 같은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13년) 수양제는 육군만으로 구성된 부대로 3차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는 우문술을 총사령관으로 재임명합니다. 우문술은 수양제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자 사돈지간이었기에 관직이 회복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수양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동성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원정 때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100만 개의 흑포대를 쌓아 성벽보다 높은 전망대를 만들어 유동성을 공격 정찰하도록 했습니다. 공성전은 20일 동안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양제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후방 평창기지 총사령관인 양영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원정에 참여한 곡사정도 이에 관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구려로 망명합니다. 수양제의 군대는 지휘시설 및 각종 장비를 그대로 남긴 채 서둘러 밤에 철수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요동까지 추격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양영감은 원래 군대 지휘관이 되고 싶었기에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2차 원정 때 패배의 책임을 후방 병창기지 사령관에게 돌렸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이밀, 곡사정,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에는 백성들의 불만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산동 지방에서 가장 심했는데 611년 2차 고구려 원정 준비 당시 큰 홍수가 났고 이듬해에는 가뭄과 역병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양제는 물자를 증발해갔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자 민심이 폭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양현감은 도적이 많다는 핑계로 수송물자를 보내지 않으며 반란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때 이밀이 양현감에게 진언합니다. 저에게 3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먼저 상책으로 요소로 기습하는 것입니다. 수양제의 군대가 고구려군과 싸우는 도중에 우리가 급습하면 중간에 끼인 수양제는 결국 식량이 떨어져 항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책으로 장안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를 점령하면 천하를 홀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책은 낙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양은 성이 견고하고 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서둘러 공격했다간 함락하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이를 듣고 양현감은 하책을 택합니다. 하책이 도리어 제일 나은 계책으로 보이는군. 현재 대신들의 친인척들은 모두 낙양에 있다. 낙양을 점령하여 그들이 인질로 삼으면 대신들은 모두 항복할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이밀은 탄식했습니다. 양현감은 이를 버리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구나. 진정 성공할 방법은 모른다.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뛰어들었구나. 양현감의 반란군은 여행에서 낙양까지 거침없이 몰아쳤습니다. 도중에 적을 모두 물리치고 그들의 무기도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는 중간에 들른 마을마다 다음과 같이 연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나는 높은 관직까지 올랐고 집에는 수많은 재물이 쌓여 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감동한 백성들은 소화수를 바치고 젊은 사람들은 그의 군대에 합류했는데 그 수가 하루에 수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현감은 낙양성에 도착하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낙양성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맹장 번자개가 지키고 있어서 점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물거릴 동안 수도 장안에서 구원병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양현감은 군대를 나눠서 상대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수양제의 군대까지 낙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선도부대가 황하를 넘어 압박을 가하자 양현감은 또다시 군대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획을 변경하여 장안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가 홍농성을 지나갈 때 지역 장로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농성 안에 식량이 넘쳐나므로 그곳을 점령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얇은 양현감은 이내 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양현감의 병사들은 홍농성의 성문을 불태워 진입하려 했으나 성 안의 군사들이 맞불을 질러 대응하자 3일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양제의 대군이 모두 돌아왔고 양현감의 반란군은 격파당하고 맙니다. 그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생 양적선에게 자신을 죽이라 명했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밀 또한 잡혀서 낙양으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 전부를 병사들에게 보여준 뒤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 나중에 뼈라도 수습해서 잘 묻어주게나.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자네들이 가지게. 이걸로 술이나 실컷 마시고 지친 몸을 달랬으면 좋겠네. 이밀과 같이 잡혔던 동료들은 병사들과 섞여 술을 마셨고 병사들이 취해 쓰러지자 그들은 곧장 도망쳤습니다. 614년 2월 수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침공을 위해 동은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전국의 병사들은 제때 모이지 않았고 그나마 모인 병사들도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14년 7월 수양제는 회원진을 공격했으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 내와의 해군은 기사성을 함락시켰고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계속된 전쟁에 지친 고구려는 곡사정을 수로 돌려보내면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나마 체면을 살린 수양제는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8천여 명의 도적단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말 42피를 빼앗기고 맙니다. 남아있던 체면마저 모두 깎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체면보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의 말기에는 반란이 일어나지만 수나라만큼 많이 일어난 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리한 원정으로 열의 9이 파산하여 많은 백성들이 도적이 됩니다. 또한 양현감의 반란은 대량의 무기가 민간에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반란군의 전투력이 높아진 셈입니다. 615년 수양제는 북방 순시를 위해 낙양의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개민카간에 들이어 동돌거래 왕이 된 시필카간은 기병부대를 이끌고 급습했습니다. 다행히 시필카간의 아내이자 수양제의 여동생이었던 의성공주가 사신을 보내 이를 미리 알렸고 수양제는 안문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순식간에 돌궐 군대로 포위되고 맙니다. 성 안의 식량은 20일치밖에 없어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필카간은 군대를 나누어 교대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돌궐의 화살이 수양제의 바로 앞에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9살인 아들 양고를 껴안고서 통곡했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번자개가 말했습니다. 안문성은 작지만 공성전에 유리하므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상을 내린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고구려 문장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십시오. 그래야만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고 지원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있어선 천하의 구두쇠였던 수양제도 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이번에 적을 물리치면 신분에 관계없이 관직과 비단 백피를 하사하겠다.
번자기의 말대로 군사들의 사기가 올랐고 지원군 또한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운정흥 장군이었는데 그의 휘하에는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운정흥에게 많은 깃발과 큰 북이 필요하다고 진언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깃발들을 나부끼며 진격했고 밤에는 큰 북을 두드리며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돌궐군은 이를 보고 대군이었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게다가 의성공주가 북방에 적이 침입했다고 거짓 정보를 전하자 시필카가는 군을 이끌고 철수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수양제는 병사들에게 약속대로 상을 주려겠지만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약속보다 훨씬 적은 상을 내리고 맙니다. 전쟁에 참여한 1만 7천 명의 병사 중 승진한 사람은 고작 1,500명, 비단은 한 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번자개가 간언했습니다. 폐하, 약속하신 상을 스스로 거두시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에 수양제가 한 대답은 과간이었습니다. 자네는 병사들에게 인기를 얻어 무엇을 할 생각인가? 616년, 수양제는 점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비밀 장치로 이루어진 방에 들어가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한날은 궁전 건물에 불이 났었는데 수양제는 반란군이 줄 알고 풀숲에 숨다가 불이 꺼진 이후에야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계행에도 불안감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거처를 낙양에서 양주로 옮기기로 합니다. 여러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모두 처형되고 맙니다. 수양제는 신료들과 군대를 용주에 태워 양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 수양제가 가장 아끼는 우문술이 사망합니다. 수양제는 양주에 가서도 늘 그렇듯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후궁에는 작은 방 100여 개가 있었는데 각 방마다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지냈습니다. 끝없는 향락 속에서 현타가 왔던 걸까요? 수양제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소항우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베어갈까? 소항우가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함과 천함,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 변하는 것이니 내 머리 또한 베어간들 어찌하겠는가? 한편 병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후궁이 황후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소. 폐하께 고한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618년 3월 15일 밤 병사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궁에 침입해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노력했고 수양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양제의 손자인 양담은 병사들을 피해 반란을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병사에게 제지당하고 맙니다. 그들도 이미 반란에 가담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병사들은 수양제의 거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놀란 수양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천자의 목숨을 가져러 온 것이냐? 이에 병사가 답하길 아닙니다. 단지 폐하와 함께 장안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우문술의 장남인 우문화급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우문지급의 설득에 넘어가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헛소문을 퍼뜨려 병사들을 동요시켰습니다. 소문인즉 수양제가 북쪽에서 온 병사들을 모두 독살시키고 강남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조직하여 옛 남조의 천자처럼 대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병사들은 쉽게 소문에 휩쓸렸고 결국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문화급은 수양제를 말에 태워 궁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수양제는 최후의 순간이 왔음에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더러운 게냐? 깨끗한 말로 바꿔오너라. 그렇게 수양제는 깨끗한 말을 타고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초췌한 수양제를 보았고 우문화급은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다. 저런 쓸모없는 놈은 얼른 해쳐버려라. 쿠데타 성공 기념쇼가 끝나자 수양제는 다시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수양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함부로 이겨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게다가 사치하여 음탕한 일을 즐기며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는 것이냐? 수양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내가 백성들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짐을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 대체 반란의 주모자가 누구냐? 이에 병사들이 답했습니다. 온천하가 주모자인데 어찌한 사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때 수양제의 곁에 있던 12살 막내 아들 양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병사의 칼에 죽게 되고 수양제의 옷은 아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그 칼끝이 수양제에게 향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독주를 가져와라. 천자답게 죽겠다. 병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끌어앉히자 수양제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을 죽인 방법대로 목이 절려 죽고 맙니다. 수양제의 자손 및 친인척 또한 모두 기리에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수양제가 죽고 1년이 지난 619년 수나라는 3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사후 그는 세조 명황제로 추정되었지만 양제로 불리게 됩니다. 양이란 여색을 밝혀 방탕하고 하늘과 백성의 뜻을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위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